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편 상권입니다. 주제 정식 주제로 지금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요거 뒤에 물론 지역사나 문화유산 파트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요번 강의에서 조선 전기 부분은 마무리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의 경제, 사회, 문화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편 보통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데 이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요 조선 전기 부분에서는 이 전쟁 전까지 어떤 식으로 뭐 토지 제도라던가 세금 제도가 운영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이론을 다룰 것 같습니다. 네, 조선 전기의 토지 제도 보겠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 경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되는 거에 가장 핵심은 토지죠. 이 토지 제도를 어떻게 정하고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걷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나오는데 네, 전기토지제도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과전법이 나옵니다. 과전법. 고려 시대에서 조선 시대로 넘어올 때 왕조가 바뀔 때 가장 먼저 경제적인 기반을 갖추는 것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과전법의 실시입니다. 이 과전법을 실시를 하고 나서 조선의 개국이 공식적으로 되게 되는 건데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사대부 세력들의 어떤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이전의 고려 시대에는 전시과 제도라던가 이게 기본으로 운영됐었는데 더 이상 전시과는 운영되지 않고요. 우선은 과전법으로 토지 제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목적은 신진사대부들의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거고 더불어서 국가 재정을 확충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전에 고려 말기에 친원파 세력이었던 권문세족들이 대농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본인 땅을 가질 수가 없게 되고 여러 가지로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진사대부에게도 긍정적인 역할을 줄 수가 있는 과전법의 실시. 이 내용은 전직관리와 현직관리 모두에게 이 등급에 따라서 이게 이제 과라고 해요. 18과. 그래서 과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과에 따라서 경기 지역에 한정적이기는 하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하는 겁니다. 수조권은 소유권이 아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요만큼 땅을 설정을 하고 그 지역을 갖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세금, 그 세금의 일부를 이 사람에게 일한 대가로 준다는 거죠.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편법으로 반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해요. 세습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세습을 시켰던 거가 수신전과 휴량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전법에서 꾸려졌었던 독특한 건데 이건 뭐냐면 죽은 관료에 재혼하지 않은 아내에게 생계수단이 없으니까 이런 걸 주는 거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죽은 관료에 재혼하지 않은 아내 그리고 죽은 관료의 어린 자식에게 양육하는 양육비 같은 걸로 지급이 되는 게 휴량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납을 안 하는 거죠. 요거의 문제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지속이 된다는 거잖아요. 재산의 축지가 될 수 있는 거죠. 회수가 되어야 이것이 계속 회전을 하면서 정해진 영토를, 국토를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을 텐데 일단은 다시 들어오지 않는 게 되는 거죠. 요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조 시기가 되면 시기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약 7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관리들이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토지를 세습하고요. 은근슬쩍 세습이 되는 토지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토지를 세습하면서 주위의 새로운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토가 땅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언젠가는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조 때에 안 되겠다. 전직 현직 관리들한테 다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렇다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줘야겠다. 사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직장을 다닐 때에도 직장 다닐 때 월급이 나오는 건데 퇴직하고 나서도 영원히 계속 봉급이 나온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겠죠. 회사는 그러면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인데 현직 관리한테만 주자.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을 주고 이전에 예외적으로 가능했었던 수신전, 휴량전 폐지하자라고 건의를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직전법이라는 게 세조 때 실시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제 관리들은 내가 관리를 하고 있을 때 바짝 당겨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직, 현직 관리한테 다 주니까 굳이 무리하게 세금을 거둘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퇴직하면은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거 세습이 안 되니까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필요 이상의 세금을 과다하게 걷기 시작을 하는 이 불협화음이 또 일어나게 됐던 거죠. 이상한 게 또 생겨나게 되어서 그렇다면 수조권을 설정한 땅을 너희들이 직접 걷지 마. 수조권을 주기는 줄 건데 지방관청에서 그 땅에 관리가 대신 가서 대신 걷어서 그거를 주겠다. 정해진 세금만 걷는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은 수조권 개념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수조권 개념은 존재하는데 오바해서 못 걷게 중간에 누가 하나 낀 거예요. 중간 관리가 껴가지고 감시를 하는 게 관수, 관급제입니다. 관이 주고 관이 걷는다. 라는 거를 관수관급제라고 하고요. 성종 때 이게 치러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조금 더 한참 흐르게 되면 국가 재정이 말도 못하게 이제 궁핍해지게 됩니다. 부족해지는 거죠. 땅은 한정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편법은 계속 생기고 땅의 수조권을 주는 형태는 아무리 아끼고 아무리 뭐 반환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언젠가는 또 반드시 이게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한 번 관리가 된 사람은 특정한 일이 없는 이상은 계속해서 승진하면서 계속 관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매년 과거급제자는 계속 생기는데 이게 공급이 안 맞는 거죠. 결국에는 관리들이 은근슬쩍 어떤 식으로든 농장을 확대해서 본인들의 경제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수조권을 설정해서 주는 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전법도 폐지하고 그냥 현물, 녹봉제가 등장합니다. 관리들에게 이제는 녹봉을 지급을 하고 수조권이라는 토지에 설정한 개념 자체를 부여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소멸을 하게 됩니다. 명종 시기가 되면은 요 수조권이 소멸을 하고요. 조선 전기에 이미 땅에서 뭔가를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제도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세종대왕 때 공법이라는 걸 실시하죠. 공법. 이 공법은 옆에 보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그 해의 풍흉으로 9등급을 나누고 토지의 비옥도로 6등급을 나눕니다.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걷어서 국가 재정도 확충하는 방법을 세종이 마련을 한 거죠. 전세를, 세금을 차등 징수하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많이 내. 그리고 농사가 작년에 비해 안 됐어? 자연재해가 많았니? 그러면 조금만 내.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거를 디테일하게 만든 게 바로 공법입니다. 세종의 공법,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 있고요. 자, 공납이 있습니다. 세금이 참 많기도 하죠. 수취제도가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땅에서 내는 토지세 전세입니다. 요거 세종 때 공법이 좀 눈에 띄는 특징이고요. 자, 공납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 지역의 토산물을 징수를 하는데 뭐 되게 많아요. 정기적으로 내는 거, 부정기적으로 내는 거, 진상, 지방관이 지방의 특산물을 특별히 구해다 바치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공은 뭐 세자의 탄신일이다. 뭐 대비마마의 생일이다. 이렇게 나라의 경사가 나거나 했을 때 특별하게 걷는 어떤 세금 같은 게 있어요. 특별하게 걷는 공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얼마나 낼 게 많아요. 힘들겠죠. 이런 게 많을수록. 이게 뭐가 폐단이 되냐면 자, 이것은 토산물입니다. 토산물이어서 특산물이죠. 일종의 현물 토산물이기 때문에 과일이거나 어떤 특정 물건이거나 했을 때 요거의 품질을 검수를 할 거예요. 지방관청에서. 근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죠. 뭐야 이거 상태 왜 이래? 다시 좋은 거 구해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직접 내려고 하면은 직접 납부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서 내지를 못하게 해요. 근데 정해진 기한 안에 정해진 양을 내지 못하면 세금을 안 내게 된단 말이죠.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 중간에 중간자가 끼게 됩니다. 요거 대리납부해주는 중간자가 끼게 되는데 이 방납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돼요. 전문적으로 토산물을 상급의 토산물을 본인이 구해서 이걸 대신 세금을 납부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중간에서 일종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건데 이걸 방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납업자가 이거를 납부하면 통과가 되는데 내가 내면 안 돼요. 똑같은 걸 가져갔는데 이거는 방납업자하고 그 관청에 관리하고 결탁이 돼 있는 거죠. 일부 나눠 먹겠죠.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대가를 비싸게 받는 겁니다. 한 2만 원어치의 토산물을 내면 되는데 방납업자를 끼면 4만 원어치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은 똑같아요. 근데 돈을 2배로 더블로 내야 됩니다. 이거는 세금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폐단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공납의 폐단이 굉장히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게 되어서 나중에 조선시대 후반이 되면 이거 토산물로 내지 말자. 박납업자의 폐단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쌀과 동전으로 내자라고 하는 대동법이 실시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노동력이 있습니다. 노동력은 종류가 2종류가 있는데 군역이 있고요. 요역이 있습니다. 군사훈련, 그리고 전쟁 동원, 기타 등등의 군대에 소요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비용도 추가고요. 그리고 요역은 공사, 가령 궁궐 쌓는다, 한양 도성 쌓는다, 그럼 가는 거죠. 너무 힘들지 않나요? 지금 조선시대 백성 극한 직업입니다. 세금이 3종류나 되네요. 이것도 16세부터 60세까지 남성은 역에서 풀려날 수가 없고 이게 제일 힘든 거였어요. 농사 짓기도 바빠 죽겠는데 나라에서 부르면 가야 돼요. 너무 가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폐단이 뭐냐면 군역 가기 싫어. 요역 가기 싫어. 그래서 이거를 방군수포하고 대립이라는 걸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매번 전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군사훈련 가기 싫으니?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옷감을 좀 내라. 그래서 옷감, 포를 내면은 방군수포 나오죠? 관청이나 군대에서 포를 받고 군역을 면제해 주는 거, 이게 방군수포고요. 대립은 뭐냐면 대리자를 섭외하는 거예요. 나 대신 군대 갈 사람, 나 대신 요역할 사람, 이런 사람을 구해서 보내는 겁니다. 좀 한참 되긴 했지만 대립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대신 남의 군대만 대신 가주는 게 직업적으로 존재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영화도 나올 정도로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세금을 걷는 게 종류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폐단과 편법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조선 전기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조선 전기 사회 모습은 어땠을까? 우선 신분제도 보겠습니다. 근데 조선의 신분제도를 말하라고 하면 이렇게 많이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 사실은 원래 정식으로는 딱 2종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양반, 중인, 상민이 다 원래 한 그룹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맞아요. 그냥 양인입니다. 요렇게를 양인이라고 해요. 양인이고 천민이 이제 천인이죠. 그래서 원래는 양천제입니다. 양천제인데 이 양인들이 3종류로 분화를 한 거죠. 서서히. 양반, 본래는 문관과 문반, 무반의 관료를 뜻하였으나 문과 시험 보고 무과 시험 보고 급제한 남성이죠. 과거 시험 급제한 남성들을 각각 문반, 무반, 양반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들의 부인, 아이, 친척들까지 합쳐가지고 가문까지 칭하는 말이 되면서 마치 신분제도인 것처럼 들리게 되어요. 이 양반이라는 계층이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중인, 양반과 일반인 사이에 낑겨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실제로 기술직에 종사하는 행정직원들, 기술직들, 전문직들이 주로 중인에 속하는데 완전히 상민, 일반인은 아니고 완전히 위에 양반처럼 대접받거나 승진하는 건 또 아니지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돈도 벌는 그런 특이한 계급을 우리가 중인이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사람 중에서 서얼이 껴있죠. 양반이긴 양반인데 반쪽짜리 양반입니다. 그래서 중인에 들어가는데 첩의 자식이에요. 첩의 자식. 서얼. 서자와 얼자를 묶어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첩의 신분이 그냥 일반인이나 양반이면은 그 아들은 서자입니다. 근데 그 집의 종, 천민이 아이를 낳았다, 아들이다. 그러면 얼자가 되는 거죠. 앞글자를 따가지고 서얼이라고 하는데 차별을 받죠. 문과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잡과 시험에만 응시를 할 수가 있어서 중인으로 분류가 되는 집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서자가 홍길동이 되겠죠. 형을 형이라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는 건 이 사람이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원래 통상적으로 서얼들은 과거 시험 문과에 응시할 수가 없지만 똑똑한 서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서얼 이거 해도 돼. 허통 해준 사람이 정조가 되겠고 창덕궁에 가시면은 정조가 만든 규장각 건물이 재건되어 있는데 이 규장각에 딸려있는 검서청이라는 관청에 검서관으로 임용됐었던 최초의 4명이 전부 다 서자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그리고 서희수라는 분까지 합쳐가지고 그 당시
상당히 센세이션한 충격을 일으켰었던 사건이었죠. 양반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서울이 중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뭐 지방의 실제 행정직으로 뭐 향리들, 향리, 역관, 기술관, 그러니까 통역사, 기술관, 의관, 그러니까 허준 중인이죠. 허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기술직 중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중에 중인들은 역관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이 직업을 세습할 수 있고 요런 신분은 중인인데 마치 생활은 양반처럼 할 수 있는 중인 집단이 나중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주 많은 대부분의 숫자를 차지했던 게 일반인입니다. 일반 상민입니다. 조세, 공납, 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 방금 위에 있었던 세금을 부담하는 농민, 제일 많은 건 농민. 그리고 물건 만드는 수공업자, 상인 여기에 속하고요. 특이하게 신량역천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부는 양민인데 하는 일은 천민이라는 거예요. 신량역천. 신부는 양인이지만 천역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뭐 관청의 잡리라는 사람. 형사가 3D 업종으로 분류됐네요. 포졸이죠, 포졸. 나장, 그리고 수군. 수군은 노 젓는 게 너무 힘들어서 거의 약간 준노예 같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고요. 봉수, 그 봉화 올리는 직급 있죠? 이건 뭐 거의 뭐 낮밤이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망도 못 가고. 봉수군, 그리고 조졸, 이 병사에 해당하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량역천. 특이한 사람들이죠. 양인은 양인인데 상민은 상민인데 사는 모습이 천민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천인, 노비, 대표적으로 노비죠. 노비는 사람이 아닙니다. 천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분류되지가 않기 때문이죠. 재산으로 취급이 돼서 매매, 상속, 증여할 수가 있었고 노비만 관리하는 관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비 문서가 있어요. 국가의 관리 대상인 재산, 품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소나 돼지 잡는 도축업자, 백정, 그리고 무당, 그리고 광대. 광대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치면은 연예인에 가까운 직업인데 예전에는 천인으로 분류가 됐죠. 자, 밑에 향약 보겠습니다. 향약은 일종의 그 어떤 지방의 마을이 그 동네가 유교적인 논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리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모임 같은 거예요. 그 지역에 이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 선비들이 만들어서 이런 지방 사람들에게 퍼뜨려 주는 건데 자, 요거 시작한 거는 중종 때 조광조가 시작을 하고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킨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원은 전체 그 마을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요.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 모임 같은 건데 양반과 천민까지 두루두루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이끌어가는 간부들이 존재합니다. 그 지역에 지방 사족이 주로 중요한 위치에 그러니까 반장, 부반장 역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약정, 도약정이라고 하고요. 향촌이 그 마을이 그 성리학의 원칙에 맞춰서 어떤 통과 의례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농사라든지 특정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치르면서 마을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정상적인 범위에서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향촌 자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부 사이가 뭐 부인이 남편에 거스르지 않고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러니까 하극상 없이 삼강오륜에 잘 맞춰서 살 수 있게 하는 어떤 모임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속을 교화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그 마을에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 향약에서 이거를 처벌을 한다거나 도와준다거나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자, 패단은 뭐냐? 지방 사족들이 반장, 부반장 역할 하잖아요. 왜 우리 뭐 시골 가면 이장님 같은 사람들 있죠? 요 사람들이 요거를 마치 권위인 것처럼 정식 권리인 것처럼 그 마을 주민들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요게 패단입니다. 실제 목적은 그러지 않았어요. 향약입니다. 자, 여기 옆에 기출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 토지제도부터 기출자료 나오는데 과전법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한번 볼까요? 도평의사사가 글을 올려서 과전을 주는 법을 정하고자 요청하니 왕이 따랐다. 요거 고려시대 말기의 모습이고 경기는 사방의 근원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해서 사대부를 우대하자. 무릇 경성에 살며 왕실을 보위하는 자는 현직 여부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현직이죠. 전현직 직위에 따라 과전을 받게 하였다.
이거 과전법을 실시하는 고려 말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로 넘어와서 직전법을 볼게요. 그대들의 의견을 말해보도록 하라. 우리나라의 수신전, 휴량전 등은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오히려 일이 없는 자가 백수들이 그 이익을 누린다라고 해서 세조께서 과전을 없애고 이거를 만들었어요. 직전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료를 읽어보고 이게 어느 거에 해당하는 토지 제도인지를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관수관급제가 뭐냐면 직전법을 했는데도 폐단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리고 뭔가 퇴직했을 때를 대비해서 더 쥐어짜게 되니까 더 쥐어짜는 걸 못하게 하려고 관수관급제라는 걸 하죠. 국가가 나서서 관청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국가 관리가 중간에 낑겨서 정해진 만큼만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너 이 수조권에서 10만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10을 걷어서 너에게 10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은 10을 걷어야 되는데 퇴직을 대비해서 막 20씩 걷고 그랬단 말이죠. 그거를 방지하는 걸로 관수관급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마저도 결국에는 언젠가 토지 부족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조권 주는 건 이제 그만해. 수조권은 없어지고 녹봉 주겠다. 현물이나 돈으로 주겠다. 녹봉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녹봉제가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금제도 공법 시행. 이건 세종의 아주 큰 업적 중에 하나죠. 공법을 윤화했다. 전품 6등급, 품흉을 9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세 토지세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보라고 명하셨고 특이한 점 여기 나오죠. 이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세종이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최초로 대국민 설문조사 같은 걸 해요. 지금처럼 뭐 인터넷 링크 같은 걸로 한 거 아니겠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지역마다 관청의 관리들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구두로 설문을 하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서 공법 좋아요 라고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시행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제도가 상당히 옳다고 생각되면 왕이니까 그냥 실행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걸 이 여부를 물어봤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 그래서 찬성이 나왔을 때 그거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종다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사료 좀 공법에 대한 거 좀 자세히 봐주시고 네, 향약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약정이나 도약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면 향약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료들은 웬만하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쭉 읽어주시고요. 자료 분석이 없이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었을 때 향약에 대한 내용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뭔데 이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향약이 뭔지에 대해서 향촌의 자치를 위해서 성리학적으로 풍속을 교화하는 목적으로 그 지역에서 꾸려지게 된 어떤 모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향약, 그래서 이황과 이이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데 여러 시스템을 제공해 놨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선 전기의 문화 파트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저술들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편찬 사업이 굉장히 활발한데 조선시대 편찬 사업의 대표적인 건 조선 왕조실록이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들어가 있는 조선 왕조실록. 태조부터 철종까지 역사를 편년체 형식으로 서술한 역사서다. 근데 왜 철종까지일까요? 조선 왕조실록. 태정태세 문단세를 외워보시면 정순, 헌, 철, 고순까지 오지 않나요? 뒤쪽에 두 명이 더 있잖아요. 고종과 순종이 지금 여기 생략돼 있네요.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의 주 편찬자, 편집자가 일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거 두 거는 제외하고 철종까지 역사서로 우리가 유네스코에 신청을 했었죠. 그래서 유네스코는 여기 철종까지의 조선왕조실록만 올라가 있습니다. 편년체는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편년체에 서술한 역사서. 춘추관의 실록청에서 사초라고 하는 원재료와 시정기, 승정원 일기를 바탕으로 편찬을 합니다. 이거는 왕을 쫓아다니는 인간 CCTV가 있어요. 사관이라고. 그 사관이 왕의 말과 행동을 쭉 계속 적죠. 이게 사초입니다. 이 사초와 왕의 어떤 정치의 어떤 행위를 기록한 시정기, 이 승정원에서 드나드는 왕명들 이런 것들을 싹 모아서 다 모아놓고 있다가 왕이 죽으면 그때서야 실록청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이걸 전부 모아서 실록을 편찬을 합니다.
왕은 생전에 본인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정확도가 있는 기록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도 사초와 실록을 미리 열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500년을 했기 때문에 이거의 객관성과 어떤 대단함을 인정을 받고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된 거죠. 자, 역사서 조선 왕조 실록이 있고요. 고려사라는 책이 또 있습니다. 이전 왕조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죠. 세종 때 편찬 시작해서 세종의 아들 문종 때 완성했고요. 왜 우리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전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고려사의 편찬 목적이고요. 동국통감, 성종임금 때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서거정, 조선 전기의 유명한 문신이자 학자입니다. 글자도 잘 썼다 그러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거 만드는 편찬 산업에 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무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다 일대기를 정리한 동국통감이 있고요. 보통 이렇게 거울 감자라는 거를 많이 써요, 역사책에. 역사는 우리가 미래를 돌아보게 해주는 어떤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뜻으로 귀감이 된다라는 데에서 감이라는 글자를 많이 가져옵니다. 삼국시대부터 시와 산문을 전부 모아서 수록한 동문선이라는 책도 있네요. 자, 서거정의 이름과 동국통감을 기억해 주겠습니다. 요것도 역사를 시간 순서대로, 시대 순서대로 편년체로 만든 게 있어요. 자, 지도와 지리서 나옵니다.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세계 지도가 있죠. 중국만 엄청 크게 나온 지도. 태종 때 제작이 된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가 되겠고요. 지도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중국만 되게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크게 그려진 게 우리나라입니다. 이 지도의 목적은 우리가 그 당시에 세상을, 이 세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중국을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던 중화주의를 볼 수 있는 거고, 아직은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전 시기였기 때문에 아메리카는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지도가 되겠죠. 자, 동국여지 승남, 성종 때 편찬한 지리서입니다. 전국의 지리, 풍속, 신화, 사람의 숫자, 마을의 형태 이런 거 전부 기록한 일종의 인문지리서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걸 만드는 이유는 국가 초반에 가장 중요한 게, 자, 세금 착실하게 걷어서 이제 나라를 이제 이끌어 나갈 걸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에 땅이 얼마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살고 뭐가 얼마나 있고 이걸 알아야 세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윤리 의례서가 있습니다. 우리 유교 국가잖아요. 유학, 성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삼강행실도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유학의 성리학에서 모범이 될 만한 어떤 생활의 모습, 충신, 효자, 연려 이런 거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글과 그림으로 설명을 한 윤리책 같은 건데, 도덕책 같은 건데 글자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파를 크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효자 설명할 때는 아파서 쓰러져 있는 아버지가 그려져 있고 자기 허벅지 살을 도려내가지고 아버지에게 먹이고 있는 효자의 얘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라는 거죠. 삼강행실도. 그리고 성종 때 완성된 국조 오레이가 있습니다. 5가지 큰 국가 행사가 있어요. 길례, 상례, 흉례, 빈례, 군례 막 이런 게 있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예의범절 의식을 치르는지에 대한 매뉴얼 책자입니다. 국가의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서가 되겠죠. 요거를 기반으로 모든 행사를 치르게 되죠. 자, 과학기술, 조선 전기의 도드라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세종 시기의 기술이 좀 몰려 있습니다. 천상 열차 분야 지도는 별자리 지도인데요. 이 왕조가 처음 개창됐을 때 태조 시기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세종 시기에 별자리 관측하는, 하늘 관측하는 혼천이와 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폐에도 그려져 있는 도구죠. 자경로하고 앙부일구, 물시계, 해시계입니다. 시간 측정하는 거 마찬가지로 세종 때고, 추구기, 강우량 측정하는 거 세종 때입니다. 그리고 세종 때 우리나라 기준으로 역법서를 좀 보려고 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서 칠정산이라는 게 편찬이 되고요. 한양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입니다. 이전까지는 중국 중심으로만 봤었어요. 세종 때의 특징은 우리 땅, 우리 하늘, 우리 바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음식, 우리 거랑 관련된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중국과 우리는 다르잖아. 이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글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과 우리는 말이 달라, 소리도 달라, 당연히 다른 글자 써야지. 이런 개념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칠정산이라고 하는 게 선지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 칠정산을 편찬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종대 과학자, 기술자라고 하면은 장영실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이 아예 문제에 나온 게 있습니다. 이순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이순지가 나온 게 있는데 이 이순지가 칠정산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영실이랑 같이 여러 가지 도구를 제작하는 데 힘을 쏟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순지의 이름 기억해 주시고 자, 인쇄술 발전하죠. 활자를 주조하는 관청인 주자소, 태종이 설치를 하고요. 세종 아버지. 그리고 개미자라는 글자가 활자가 만들어지고 세종 때는 갑인자가 주조가 됩니다. 자, 이 갑인자 제조에도 이순지가 참여합니다. 이순지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농업서로 우리 땅에 맞는 걸로 농사직설이 있어요. 우리 풍토에 나는 농법을 종합해서 농서를 하나 만듭니다. 정초와 변효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요.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성종 시기에 금양잠록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강희맹이라는 분이 자기가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서 본인의 경험과 견문을 살짝 에세이 같이 써가지고 만든 농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의학서 나오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 소개합니다. 그리고 치료 예방법 쉽게 할 수 있는 거. 중국의 약재 일반인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향약 집성방이죠. 자, 건축이랑 예술 파트 볼게요. 건축. 초반에 가장 활발하게 만든 거는 이제 궁궐 건축이겠죠. 가장 먼저 만든 궁궐로 경복궁이 있어요. 태조 때 한양 천도하면서 바로 짓게 되는 경복궁이 있고 태종 때 창덕궁을 짓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죠. 서울에 남아있는 5개의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창덕궁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종묘도 유네스코죠.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왕실 사당입니다. 왕실 사당. 플러스로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사직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곡식의 신과 토지의 신의 제사를 지내는 거, 종묘랑 사직은 같이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을 짓고요. 자, 원각사지 10층 석탑. 종로 가보셨나요? 종로에 종로 3가 가면은 그 3.1 운동 관련된 탑골공원 있죠. 탑골공원 안쪽에 있는 큰 탑 있죠. 그게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세조 때 만든 거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용산에 국립중앙박물관 있죠. 거기 들어가시면 1층 끄트머리에 있는 큰 탑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후반에 만든 거. 그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것도 재질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랑 똑같습니다. 그 영향 받았다고 써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화강암 지대여서 주로 탑도 화강암으로 만드는데 이 2개의 탑은 특이하게도 대리석으로 만듭니다. 대리석의 장점, 화강암보다 무른 돌이라서 조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그리스 조각상, 그리스 신전 이런 거 다 대리석인데 단점은 좀 내구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산성비 같은 거 오래 맞고 그러면 깎여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리석으로 만든 2 탑들은 원래 우리 대리석으로 잘 안 만들어요.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랑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다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탑골공원에 있는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유리 케이스를 씌워놨고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그냥 아예 실내에 들어가 있죠. 대리석이라서 그래요. 자, 밑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거 그림 있습니다. 이걸로 이미지로 봐주시면 되시고요. 하얀색이죠. 하얀 대리석이라서 백탑이라고도 불립니다. 백탑이라고 약칭으로 불리기도 해요. 자, 예술은 그림 쪽으로 전기에 많이 나오는 게 있는데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있죠. 이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그린 상상 속에 이 낙원을 그린 겁니다. 목류도원도고요. 그리고 고사관수도라는 그림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노인이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거를 바라보고 관망하고 있는 모습의 고사관수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초충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 있고요. 자, 이 도자기로 넘어오면은 조선시대라고 하면 물론 백자인데 백자로 바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청자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과도기가 있습니다. 그게 분청사기예요. 청자가 퀄리티가 색깔이 점점 탁해지면서 요 탁한 색깔을 가리기 위해서 흰 칠을 우리가 화장하는 것처럼 분장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다가 그림을 좀 화려하게 그려요. 분청사기가 나오죠. 이 분청사기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백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음각, 어문, 편병 이렇게 나오는데 보자마자 이렇게 보시면 좀
색깔이 좀 탁해요. 본래 색깔은 조금 검정색인데 흰색으로 분칠을 하고 이 원래 본판의 탁한 색깔이 보이지 않도록 시선을 다 잡아 끄는 아주 화려하고 생동감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청자나 백자가 약간 클래식 같은 느낌이면 요건 약간 변형된 재즈 같은 느낌의 어떤 분위기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후반부로 넘어가서 성리학을 완고하게 우리가 믿게 되면 그 고고한 선비들의 어떤 정신과 기계를 보여주는 백자를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 문화유산의 느낌도 조금 다르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책들이 저술되고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일단은 누가 만들었는지 책의 제목 같은 것들이 자료로 만약에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거 보면서 시대를 좀 유추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책들은 사실 초반에 많이 쏟아집니다. 초반에 나라 만들고 이 기틀을 세우고 형식을 갖출 때 이런 책들을 편찬하고 매뉴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과학기술은 워낙에 많이 언급이 되죠. 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종대, 주로 세종대죠. 세종대로 좀 몰려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좀 헷갈리게 나오는 거는 장영실 이외에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가끔씩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고 이 건축과 예술 파트에서는 사진이 주로 제공이 많이 되니까 여러분들 모아져 있는 파트 한번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드시 이렇게 이미지 컷이 하나 등장을 하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론 부분은 마지막 파트네요. 조선의 교육기관과 성리학이 있는데 자, 학교 보겠습니다. 학교. 성균관이죠. 지금도 있는 한양에 설치된 조선 최고 학부 고등교육기관이고요. 입학 대상은 15세 이상의 속과 합격자. 속과 대과가 있는 과거 시험에서 우선은 이 첫 번째 시험에 합격한 합격생들이 생원이나 진사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성균관 입학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입학 정원이 한 200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서 늘 자리가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자, 이 성균관 안쪽에는 특이하게도 공부하는 공간이랑 제사 공간이 들어가 있는데 대성전, 문묘라고도 그래요. 공자사당입니다. 공자사당이면서 유명한 대표 선비, 성현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요. 강의하는 명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기숙하는 기숙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최고학부 국립대학교고요. 서울 안쪽에 설치된 한양에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으로 사보학당이 있습니다. 중앙이랑 동쪽, 서쪽, 남쪽에 설치했었던 4개의 중등학교가 있고 여기까지 중앙이고요. 향교는 이제 지방이에요. 지방에 설치한 부목 9년에 각각 하나씩 설치한 중등교육기관 중앙에서 선생님을 파견합니다. 교수와 훈도를 파견해주고요. 성균관이랑 유사하게 대성전과 학교, 서재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에 설치한 성균관의 미니어처 버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향교까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학기관이고 뒤에 2개는 사학입니다. 서원은 나라에서 짓는 게 아니고 지방의 선비가 선현의 제사와 성리학 연구를 위해서 교육기관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사립기관이고요. 사립학교 같은 거고 이 서원은 개수가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나 이제 만드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주로 사람들이 이걸 많이 만들죠. 저기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처음이고요. 왕으로부터 간판이나 인정을 받은 경우에 책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액 서원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한 영광이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 좀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선비가 조그맣게 학원처럼 하는 서당이 있습니다. 이거 서당이라고 하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훈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에게 수업료를 받고 선비나 평민의 자제가 최소한의 어떤 유교 소학이라던가 이런 거를 떼일 수 있게 도와주는 기초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성리학은 동아시아에서도 좀 딥하게 발전하는 편인데 유명한 선비들이 많이 나오죠. 이황과 이이 때 굉장히 질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퇴계 이황,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 사익서원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건의를 했던 사람이고 안동 지역에서 향약을 퍼뜨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게 기대승이라는 사람과 함께 되게 철학적인 논쟁을 해요. 사단 칠정이라는 논쟁을 전개를 해서 성리학을 한층 발전시킨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군주가 어떤 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도식표로 같이 설명한 성학 10도라는 걸 남겼고
주자, 중국의 주자, 성리학을 집재성한 주자의 책에서 중요한 걸 가려 뽑은 책을 만들기도 하고요. 퇴계 이황과 동시대 사람이지만 훨씬 젊었던 율곡 이이, 자, 이분 5,000원짜리에 있죠? 퇴계 이황 1,000원짜리에 있고, 이 사람은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도 향약을 실시를 하는 사람이고요. 군주는 어떤 덕을 지켜야 되는가? 요걸 나름대로 뽑아서 성학지묘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라를 개혁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동어문답을 저술하고 성리학의 입문서로서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율곡의 어머니가 바로 신사임당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교육기관 향교에 대한 거, 이 향교랑 서원을 섞어놓고 많이 물어보거든요.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 대성전 명륜당 동제서재 이런 거 나오면 성균관이랑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향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성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바로 이황에 대한 지문입니다. 자, 성학 십도하고 이이가 만든 성학 지묘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 많이 내니까. 자, 밑에 미니 문제 좀 풀어볼게요. 개념 퀴즈. 직전법의 실시로 수신전과 휴량전이 폐지되었다. 네, 직전법의 실시, 직전법을 하면서 수신전, 휴량전처럼 세습되는 거 폐지한다. 폐지했죠. 이게 문제가 많이 됐죠. 토지가 나중에 부족해져요. 세종 때 우리나라 최초의 세계 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제작되었다. 아닙니다. 요거 훨씬 앞선 시기에 제작이 됐었죠. 이거 맞는 건데 제가 X 쳤네요. 설명과 체크를 반대로 했네요. 동그라미 칠게요. 향교는 지방의 부, 목, 군, 현에 설립된 중등교육기관이다. 향교. 이거 맞죠?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치된 중등교육기관이 맞습니다. 자, 2번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에서 옳은 것에 영표하세요. 풍흉에 따라 차등으로 전세를 부과하는 거는 세종의 공법 중에서 연분구등법이 되겠고, 세종 때 우리 풍토에 만든 농법을 소개한 거는 농사직설이고, 이황이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거는 성학 십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자, 3번 문제 볼게요. 과전법에 대한 설명. 지급 대상 토지를 경기 지역에 한정했습니다.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거는 고려의 전식과죠. 자, 세종의 재위 시기에 사실은 역법서에 7정산 만듭니다. 동국, 여지, 승남은 성종 때 만드는 거고, 성종의 재위 시기에 사실 자, 악학계범 간행이 되죠. 자경루는 세종 때입니다. 서원에 대한 설명,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이거는 향교입니다.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아서 사액서원이 되는 거가 서원에 대한 특징이기도 하죠. 자, 미니 문제 여기까지 풀고 기출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이 실행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초와 변효문이 새로운 농소를 편찬했다. 우리 풍토에 만든 농법을 보급하려고 왕이 명령을 했다고 한다. 농사직설입니다. 세종 때. 자, 세종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결작을 징수해서 재정 부족 문제에 대처하였다. 이거 좀 후반대에 나오는 거라 여러분 모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 영조 때 일입니다. 영조 때 결작이라는 거 해가지고 균역법으로 이제 반토막이 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세금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만든 대책이고요. 연분구등법을 시행해서 수치체제 정비하는 게 세종이 했었던 공법의 일부였죠. 기유약조를 체결해서 일본과 무역을 재개하는 거 광해군 때 일이고, 설점 수세제를 시행해서 민간의 광산 개발 오케이 해주는 거는 효종 때 일입니다. 직전법 실시해서 현직 관리한테만 수조권 지급하는 거 세조가 하는 거죠. 네, 정답 2번. 자, 2번 밑줄근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성종이 경연에서 신하들과 토지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수신전, 휴량전 아름답지만 폐단이 있어서 세조가 없애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 세조가 이거 없애고 이 제도 새롭게 토지제도 만들었다. 요거 직전법입니다. 옳은 거 골라볼게요. 전지, 시지를 나누는 건 직전법이 아니고 고려시대 전식과입니다.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한 거는 그 인조 때 실시한 영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아니에요. 현직 관리한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는 게 직전법이죠. 3번이네요. 3번. 관리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는 거는 녹봉제고 맨 마지막이고요. 개국공신에게 인성과 공로를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하는 거는 이 태조 왕건이 있었던 고려 초반의 역분전입니다. 자, 3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나이가 많고 덕망과 학수를 지닌 1인을 여러 사람들이 도약정으로 추대하고 부약정으로 삼는다. 장부를 두어서 어쩌고 저쩌고 장부의 기록을 하고 모임에서 알려가지고 순위를 매긴다. 율곡의 전서에 나오는 건데 약정, 부약정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이거 향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향약. 자, 향약 설명 옳은 거 고를게요. 흥선대원군이 철폐하는 거는 향약이 아니고 서원입니다. 기억 들어가는 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방 사족의 주요 직임을 맡은 거는 맞는 얘기네요. 니은이 없는 거 지우고 대성전을 세워서 선현의 제사를 지냈다. 대성전, 성균관이랑 향교에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디귿 들어간 거 지우면 4번이 남는데 풍속교화, 향촌자치 이게 향약의 목적이 맞죠? 4번. 자, 4번 문제.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요게 이제 좀 생소한 문제였는데 뭐 충분히 찍어서도 풀 수 있는 거여서 배점이 높진 않았지만 자, 이 우표 속의 인물은 15세기 조선의 과학 발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장영실이 아니고 딴 사람이에요. 세종 때 문과급제 가빈자 제작에 참여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두법을 소개한 것 정약용입니다. 정약용. 거중기 설계하는 것 정약용. 동의보감 완성하는 거 허준. 칠정산 외편을 편찬에 참여하는 거 이게 이 사람이죠. 네, 이 사람 아까 강조했었던 이순지라는 사람입니다. 4번이네요. 대동여지도 제작하는 거 김정호죠. 네, 다음 페이지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5세기의 조선 과학의 꽃을 피우다.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노력한 모습을 살펴보자. 앙부일구, 신기전, 화차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요 조선 전기의 과학기술 해당되는 거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설계한 거중기는 조선 후기입니다. 정약용이죠. 바로 답이 1번에 나오네요. 조선 전기에 세종 때 향약집성방, 칠정산, 가빈자, 농사직설 전부 나오죠. 이거는 다 한쪽 시기 조선 전기가 맞아요. 정답은 혼자 후기인 1번이 되겠고 자, 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세조 때 축조했고 국보로 지정돼 있고 대리석으로 만든 탑. 이 탑 근처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모 등이 서로 교류해서 이들을 백탑파라고 부르기도 했다. 세조 때 축조했었던 대리석 탑. 현재 탑골공원 안쪽에 있죠. 원각사지 10층 석탑 1번입니다. 2번은 백제 미륵사지에 있는 미륵사지 석탑이고요. 백제 거죠. 3번은 불국사 안쪽에 있는 다보탑, 통일신라의 다보탑이고 4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거 백제탑입니다. 부여에 있죠. 5번은 우리나라 쪽에 있지도 않아요. 중국 쪽에 있는 발해 영광탑입니다. 발해의 영광탑. 자, 정답 1번이고요. 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거 찾을게요. 조선 전기 거고 회색의 태토 위에 맑게 걸은 백토로 하얀색 흙으로 표면을 분장하고 유약을 씌워서 구웠다. 백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면서 덜 만들어지게 되었어. 찾아볼게요. 조선 전기래요. 조선 전기가 아닌 거 지울 수 있겠죠? 청자 지워버리겠습니다. 상감청자와 순청자 다 지울게요. 2번은 백자인데 백자 생산 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아니에요. 이건 심지어 청화백자입니다. 청화백자. 자, 4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분청사기입니다. 분청사기. 5번은 삼체향로인데 이 도기 종류도 아니죠. 요거 체크 안 하겠습니다. 자, 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국대전에 정원이 200명으로 정해져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생원 진사인 상제생과 상제생이 모자랄 때 유학으로 보충하는 기재생으로 구별되었다.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구성되고 경국대전에 정원이 설정되어 있는 요 교육기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입니다. 자, 성균관에 대해서 옳은 거 고를게요.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한 거는 유향소였죠. 이거 아니에요.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을 했다. 지방의 사림이 주로 설립하는 거 서원입니다.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되는 거는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향교입니다. 향교.
최고의 관립교육기관으로 성현의 제사를 대성전에서 지내죠. 4번이 답이고요.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47개만 남기고 철폐된 거는 서원입니다. 서원. 자, 마지막 페이지.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 유학교육을 위해서 지방에 설립한 교육기관이다. 명륜당, 그리고 이제 대성전과 명륜당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거 마치 성균관 같은 느낌이죠. 근데 나라에서 지방에다가 세웠다라고 합니다. 교육기관이다. 요거는 향교입니다. 자, 향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좌수와 별감을 두고 운영하는 거는 유향소고요. 지방의 사림 세력이 주로 설립하는 거는 서원이고요. 속과에 합격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건 성균관, 흥선대원군이 철폐하는 거 서원, 중앙에서 선생님 파견하죠. 교수와 혼도를 파견하기도 하는 거가 향교의 특징 5번입니다. 10번 주세붕이 처음 세운 건 백운동 서원입니다. 자, 서원. 서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를게요. 학술연구기구로 청연각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고려의 학교인 국자감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니죠. 전국의 부, 목, 군, 현에 하나씩 설립이 된 거는 향교죠. 나라에서 세운 거.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는 거, 이것도 향교. 유학을 비롯해서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는 거 마찬가지로 국자감, 고려의 학교에 해당하는 거고 국왕으로부터 현판과 함께 노비를 받기도 했다. 이러면 사액서원이 될 수 있는 거죠. 5번. 자, 11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 파주 자운서원에는 이 인물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군주가 수양해야 할 덕목과 지식을 담은 성악 지묘를 집필을 했고요. 해주 향약을 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율곡이입니다. 율곡이. 불시잡변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한 거는 정도전입니다. 노론의 영수로 북벌론을 주장한 거는 송시열이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건 정제두라는 사람입니다. 북한 산비가 진흥왕의 순수비임을 고증한 사람은 추사체로 유명한 추사 김정희가 되겠고요. 다양한 개혁 방안을 담은 동호문답을 저술한 게 요게 율곡이의 업적이 되겠죠. 좀 생소해서 어려운 문제였어요. 네, 마지막 12번을 보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상도 예안현에서 출생을 했고 성균관 대사성을 했고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도산서당 설립 및 제자 양성. 이거 도산서원, 도산서원은 퇴계 이황이 되겠죠. 자,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대승과 사단 칠정 논쟁을 전개해서 성리학을 딥하게 올려놓은 사람, 요게 이황의 업적입니다. 1번.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제국기를 편찬하는 건 성종시기의 신숙주가 하는 거고요.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는 건 정제두가 하는 겁니다. 기축봉사를 올려서 명에 대한 의리를 내세운 거는 송시열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무오사화의 발단이 된 조의제문을 작성한 건 김종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으로 찾겠고요. 지금 경제, 사회, 문화 파트를 한꺼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 전기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주 출제되는 파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나 다른 부가적인 어떤 풍속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 후기로 다음 문제집 학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